그날 밤은 도저히 잊을 수가 없어. 중학생이었던 나와 초등학생이었던 남동생은 한밤중에 들이닥친 남자들 때문에 까무러칠 만큼 놀랐어. 어머니는 눈물바람을 하며 우리에게 옷을 입게 했어. 나와 남동생은 아무것도 모른 채로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옷을 입고 집을 빠져나왔어. 영문도 모르고 도착한 곳은 낯선 집의 지하였어. 한눈에도 집은 너무 심하게 낡아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지. 축축하고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고 낡아빠진 허름한 침대에 매트리스 하나와 오래된 낡은 책상 하나만이 덩그러니 있었어. 누나, 무서워. 여기 귀신 나오는 무서운 곳 아니야? 울고 있던 어머니마저 보이지 않자 동생은 겁을 내기 시작했어. 아니야. 여기 귀신 나오는 무서운 곳 아니야. 너무 걱정하지 마. 알았지? 나는 겁 많은 동생을 달래기 위해서 괜찮다고 말했지만 나 역시 금방이라도 귀신이 나올 것만 같은 분위기에 너무 무서웠어. 동생을 달래면서 놀란 마음을 진정하려고 애쓰고 있을 때였어. 누나, 저기 창문에 귀신이 있어. 우리를 보고 있어. 나는 조금 떨렸지만 동생이 가리키는 창문을 바라봤어. 그곳에는 정말 동생이 말한 것처럼 괴이한 여자가 긴 머리를 풀어헤친 차에 우리를 들여다보고 있었어. 그 여자는 뭐가 그리 우스운지 길게 찢어진 인매로 웃고 있었어. 동생은 너무 놀라서 소리도 내지 못하고 벌벌 떨고 있었어. 나는 절대 귀신이 아닐 거라며 동생을 달래기 위해서 오싹한 여자를 똑바로 응시했어. 하지만 창문 밖의 여자는 동생의 말처럼 아무리 봐도 사람이 아니었어. 머리카락은 엉망으로 헝클어져 있었고 피가 묻은 것 같은 소복은 공포물에 나오는 귀신의 모습 그 자체였어. 나는 크게 한숨을 쉬며 눈을 감았다가 다시 창문을 바라봤어. 다행히 괴이한 여자는 보이지 않았어. 그때였어. 지하로 내려오는 낡은 계단이 삐거덕거리는 거야. 동생은 거의 졸도하기 직전의 모습으로 나를 바라보는 거야. 아무리 아닌 척해도 나 역시 공포감에 딱딱거리며 이가 떨리는 걸 느꼈어. 그때 지하의 문을 열면서 누군가 들어왔어. 은하야, 현우야, 할머니야. 무서웠지? 정말 다행히도 반가운 외할머니가 문을 열고 들어왔어. 나와 동생은 잔뜩 긴장하고 있다가 스르르 힘이 빠지는 걸 느꼈어. 놀랐지. 어린 것들이 어른들 때문에 이게 무슨 고생이야. 다 네 애비가 문제야. 에휴, 속상해 정말. 할머니는 대략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셨어. 아버지는 얼굴에 점이 있는 아버지의 친구와 석재 공장을 인수하려고 하다가 친구의 배신으로 모든 걸 뒤집어 쓰고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어. 온실 안화초처럼 연약하고 세상 물정 모르는 어머니는 우리 남매를 이곳으로 옮겨두고는 외할머니에게 우리를 부탁한다는 말만 남기고 떠나버렸어. 나는 정말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 친구의 말만 믿고 무턱대고 모든 재산을 투자해서 집안을 거덜내고 도망친 아버지와 순진하고 약해서 혼자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하는 어머니가 너무나도 원망스러웠어. 그러면서 할머니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말을 했어. 여기는 쌍둥이인 어머니가 어린 시절에 살았던 집이었는데 몸이 약했던 쌍둥이 중에 어머니만 살아남고 쌍둥이 중에 동생은 폐렴을 오래 앓다가 죽었다고 했어. 죽은 쌍둥이는 기침을 너무 많이 하다가 각혈 끝에 흰 옷을 피로 물들이며 눈을 감았어. 나는 할머니에게 남동생과 내가 봤던 기이한 여자 이야기를 했어. 하지만 할머니는 머리를 가로저으며 말하는 거야. 그럴 리가 없어. 네 이모는 벌써 죽은 지가 20년이 넘었어. 귀신이 있다는 걸 누가 믿겠니? 나도 믿을 수가 없구나. 우리 말을 믿지 않는 할머니가 답답했지만 나는 어머니가 우리를 왜 이곳에 데려왔는지가 더 궁금했어. 아마도 네 엄마가 이곳에 살았을 때가 가장 좋은 시절이었던 모양이야. 그러니 지 새끼들도 저처럼 행복해지기를 바라서 그런 거겠지. 할머니, 이곳은 너무 낡아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리고 너무 무서워요. 할머니와 내가 두런두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였어. 청낮은 불빛 하나에 겨우 의지하고 있던 지하가 순식간에 칠흑 같은 어둠에 휩싸였어. 다행히 겁 많은 동생이 살풋 잠이 든 게 그나마 다행이었어. 만약 깨어 있었다면 무섭다고 난리를 쳤을 테니까 말이야. 근데 할머니가 가만히 내 손을 잡으면서 조용하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는 덩그러니 놓여있는 책상을 뚫어져라 바라봤어. 나도 할머니의 시선을 따라 그곳을 응시했는데
어둠이 눈에 익자 누군가가 앉아있는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어. 그 모습은 분명히 아까 창문 밖에서 우리를 보던 귀신 같은 여자였어. 새빨간 눈으로 할머니를 노려보며 입과 코에선 진물이 줄줄 흐르고 있었어. 할머니는 극도의 공포감에 휩싸여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어버버거리기만 했어. 그런데 이상한 건 그 여자가 한쪽 팔로 문을 가리키며 나와 동생을 바라보는 거였어. 마치 문으로 나가라는 듯이 말이야. 나는 동생을 깨워서 문을 통해 밖으로 나왔어. 할머니가 걱정되어서 뒤를 돌아보려는 순간 쾅 하고 문이 닫혔어. 나는 동생과 그곳에서 나와 계속 걸었는데 어느새 시간이 흘러 날이 밝기 시작했고 우리는 마을 사람들에 의해 살 수 있었어. 우리 말을 듣게 된 마을 사람 몇 명은 우리더러 거짓말하지 말라며 화를 내었어. 우리가 밤새 걸어왔던 그곳에는 오래되고 낡은 집은 원래 없었고 다 거짓말이라는 거야. 나는 거짓말쟁이라고 몰아대는 것이 너무 화가 나서 그곳으로 마을 사람들과 가보기로 했어. 기가 막히게도 그곳에는 낡고 오래된 집 대신 무연고로 버려진 아주 오래된 무덤만이 있을 뿐이었어. 아이고 은하야, 너 어디야? 네 엄마가 얼마나 너희들을 찾고 있는지 알고 있니? 뭔 일이야 이게? 나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어. 지난밤에 우리에게 왔던 할머니는 누구였을까? 그리고 지하에서 우리를 구해준 그 여자는 또 누구였을까? 정말 귀신은 있는 것일까? 고등학생인 우리들은 매일매일 수다를 떨고 난리를 치며 학교를 다녔어. 5명의 친구들 중에 가장 말 잘하고 재미있는 친구가 있었어. 그 친구는 말을 정말 실감나게 하는 재주가 있어서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보면 모두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듣고 있다가 선생님한테 혼나기도 했어. 어느 날이었어. 지금부터는 그 친구를 이야기꾼이라고 할게. 이야기꾼 친구가 헐레벌떡 교실 안으로 뛰어들어와서는 대단한 일이라도 있는 것처럼 눈을 굴려가며 이야기를 했어. 야, 재미있는 일이 있어. 들어볼래? 우리들은 모두 일제히 고개를 끄덕였어. 일본 괴담인데 49개의 촛불을 켜고 괴담을 한 가지씩 말하는 거야. 괴담을 말할 때마다 촛불을 하나씩 끄면 돼. 그리고 마지막 남은 촛불이 꺼지고 나면 귀신이 나타난대. 원한과 증오로 가득한 망령이 말이야. 어때? 재미있을 것 같지? 우리들은 왠지 섬뜩한 느낌이 들었지만 신바람 나서 좋아하는 이야기꾼 친구의 흥을 깨기가 쉽지 않았어. 우리들은 혹시나 해서 정말 귀신이 나타나면 어떻게 할 거냐며 무서워했어. 그래서 내가 친구들에게 말했어. 그렇게 무서우면 우리 한 가지씩 비방책을 가지고 오면 돼. 어때? 그러자 친구들은 모두 두려운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어. 나는 사실 친구들이 모르는 비밀이 있었는데 외할머니도 무당이었고 어머니 역시 용하기로 소문난 무당이었어. 나는 무당의 딸이라고 불리는 것이 싫어서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어. 나는 어머니에게 말하지 않고 어머니의 법당에 있는 퇴마 부적 여러 장과 귀신을 물리치는 방울인 무령을 챙겨서 왔어. 특히나 무령의 위력은 정말 대단해서 어지간한 귀신은 견디지 못하고 귀신을 쫓을 수 있는 무구 중에서도 강력한 퇴마 도구라고 할 수 있어. 어머니는 외할머니의 무령을 이어받아서 무구로 사용하는데 그 중에서도 금으로 만든 무령은 절대로 몸에서 떼어내지 않고 갖고 있어. 그래서 나는 어머니가 잘 사용하지 않는 무령을 들고 나갔어. 약속 장소에 모인 친구들의 비방책은 정말 가관이었어. 마늘 향이 독해서 귀신을 물리치는데 도움이 된다며 마늘을 가져왔고 자기 어머니가 읽는 성경책, 아버지의 담뱃재, 빨간 홍고추, 쑥, 빨간 양말까지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터져 나왔어. 나는 친구들 몰래 부정을 씻어내고 정화시켜주는 명수를 뿌려두었어. 명수는 우리가 사용하는 수돗물이 아니고 이른 아침 첫 달구름 소리가 날 때 땅에 쥐기가 들어있는 약수물을 받아서 하루를 보내고 사용하는 물이야. 명수는 무당이 구슬할 때 사용하는 정화의 약수인 거지. 마지막으로 이야기꾼 친구가 오고 우리는 불을 끄고 49개의 촛불을 켰어. 그리고 각자 준비한 괴담을 하나씩 이야기하기 시작했어. 마지막으로 내 차례가 왔어. 하지만 나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어. 왜냐하면 나는 친구들의 등 뒤에 서 있는 여자를 봤기 때문이야. 하얀 소복을 입고 긴 머리카락이 얼굴을 반쯤 가리고 있었지만 시커먼 눈자위에는 눈알이 없었어. 공허하게 비어있는 눈으로 여자는 우리들을 바라보고 있었어.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들은 빨리 이야기하라며 난리를 쳤어.
나는 말없이 가만히 고민하다가 친구들에게 결국 말하고 말았어. 나는 사실 귀신을 볼 수 있어. 왜냐하면 난 무당의 딸이거든. 지금 죽은 여자가 너희들 뒤에 있어. 내가 정화수로 비방을 해서 지금은 넘어오지 못하지만 내가 마지막 이야기를 끝내게 되면 죽은 여자가 너희들 눈에도 보일 거야. 괜찮겠어? 친구들은 내 말을 믿지 않았고 낄낄거리며 웃는 친구도 있었어. 그러면서 거짓말쟁이라며 비꼬고 난리를 쳤어. 나는 크게 한숨을 쉬고는 짧은 괴담을 이야기한 다음 마지막 촛불을 껐어. 그러자 방 안은 삽시간에 공기가 차가워지고 입에서 입김이 나올 지경이었어. 나는 멍하니 무표정하게 있던 검은 여자가 표정이 바뀌면서 입꼬리가 귀 밑까지 찢어지면서 희죽거리는 것을 보았어. 그리고는 친구들의 찢어지는 비명소리가 들렸어. 나는 크게 한숨을 쉬고는 벌떡 일어나서 무령을 흔들었어. 맑은 무령 소리가 울리자 귀신은 뒤로 물러나기 시작했어. 친구들은 전부 내 뒤로 와서는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거야. 나는 부적을 꺼내서 친구들에게 나눠주고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다들 나가라고 고함을 쳤어. 나는 무령을 흔들면서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있었어. 집으로 돌아오니 외할머니가 있었어. 꿈자리가 뒤숭숭해서 왔더니만 너 혹시 무령을 쓴 거야? 이거 사. 무령은 잘못 사용하면 큰일 나는 거야. 이제 너는 신의 무구를 사용했으니 무당의 길로 가게 될 게야.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는 말거라. 너는 순수한 정기를 타고난 최고의 무당이 될 사제라서 천천히 그 길로 들어서게 될 게야. 나는 외할머니의 말을 담담하게 듣고 있었어. 왜냐하면 친구들을 위해서 무령을 흔드는 순간 나는 내가 가야 할 길을 깨달았기 때문이야. 다음 날이었어. 학교에 갔을 때 친구들은 괜찮냐며 서로 걱정을 주고받았지만 기이하게도 이야기꾼 친구의 안부를 묻는 이들은 아무도 없었어. 마치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말이야. 그 친구는 정말 누구였을까? 그 친구는 외롭고 쓸쓸해서 우리 곁에 잠시 머물렀던 귀신이었을까? 정말 죽은 자였을까? 남편은 아무리 설명해도 모르는 것 같았어. 자신이 집에 들어올 때마다 뒷목덜미에 시커먼 눈알의 여자가 엎혀서 들어오는 걸 말이야. 남편은 자그마한 병원의 행정실에서 오랫동안 일하다가 정년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나오게 되었어. 건강하던 남편은 기이하게도 몸에 이곳저곳이 다 아프고 우울감마저 겹쳐져서 힘든 상황이 되었어. 남편은 아무래도 집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좋지 않게 느껴진다며 백방으로 일자리를 알아보려고 애를 썼어. 하지만 남편은 마땅히 일할 자리를 구하지 못했고 친구의 소개로 투자한 퇴직금마저 날려버리는 형편이 되어버렸어. 남편은 생전 마시지 않던 술도 입에 대면서 괴로워했어. 그때쯤 남편의 가장 친한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어. 친구는 남편의 소식을 들었다며 일자리가 있긴 한데 라면서 말끝을 흐렸어. 남편은 어떤 일이라도 상관없다며 매달렸어. 결국 남편이 하게 된 일은 장례버스를 운전하는 일이었어. 친구는 남편에게 주의사항을 말해 주었는데 그 내용이 기이했어. 화장터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상주들을 내려주고 나면 버스 안을 대충 청소하고 어둡기 전에 바로 퇴근해야 하고 되도록이면 버스 안에서 혼자 있을 때 잠들어서는 안 돼. 이것만 지키면 별다른 문제가 없을 거야. 남편은 그 정도는 어렵지 않다며 바로 일을 시작했어. 처음 얼마 가는 남편은 일이 별로 어렵지 않고 괜찮다며 좋아하는 것 같았어. 하지만 차츰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은 이상한 소리를 했어. 상주들이 버스에서 다 내리고 혼자서 버스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면 어디선가 속이 메스꺼릴 만큼 지독한 냄새가 난다고 하는 거야. 그리고 또 어떨 때는 누군가 자꾸만 자신의 이름을 부르기도 한다면서 힘들어했어. 남편은 자신의 입에서 향냄새가 나서 밥을 못 먹겠다며 괴로워했고 자꾸만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들려서 잠을 잘 수가 없다며 힘들어했어. 나는 무언가 좋지 못한 일이 일어나는 것 같은 기분 나쁜 느낌이었어. 나는 며칠을 고민하다가 대처스님인 이모를 찾아갔고 그간의 사정 이야기를 했어. 네 신랑은 나이는 먹었지만 원래부터 마음이 약하고 동정심이 많은 사람이야. 너도 기억하고 있잖아.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걸 말이야. 귀신들도 그런 사정을 기가 막히게 잘 아는 거야. 네 신랑더러 빨리 그 일을 그만두게 해야 돼. 계속 그 일을 하게 되면 얼마 못 가 귀문이 열려서 빙의가 될 거야.
그때는 이미 때가 늦어서 손을 쓸 수도 없어. 최대한 빨리 그 일을 못하게 해. 알았지? 나는 어느 정도 예상한 일이긴 했지만 대처 스님인 이모의 말을 듣고는 마음이 급해졌어. 그리고 이모의 마지막 말은 정말 너무나도 섬찟했어. 친구라는 인간이 절대로 빈손으로 오지는 않았을 거야. 그 인간이 뭘 갖고 왔는지 잘 확인해서 반드시 집안에서 없애버려야 해. 틀림없이 귀신을 부르는 삿된 것이 있을 거야. 나는 집으로 돌아와서 그 친구가 가지고 온 물건을 확인하고는 기절할 뻔했어. 친구가 가지고 온 물건은 고풍스러운 3단 자개 서랍이었는데 한 칸마다 작고 고풍스러운 비녀와 액세서리 몇 개가 넣어져 있었어. 아니 뭐 이런 걸 남자한테 선물하는 거야? 이모의 말과는 달리 별다른 게 없다고 생각하며 뒤돌아설 때였어. 때마침 남편이 귀가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끔찍하게도 남편의 등에 괴이한 여자가 매달려 있었어. 한눈에 봐도 살아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닌 귀신의 모습이었어. 나는 눈알을 이리저리 굴리며 징그럽게 웃고 있는 여자에게 당장 떨어지라고 고함을 쳤어. 남편은 영문을 몰라서 어리둥절해 했어. 나는 다시 남편의 방으로 가서 자개 서랍을 들어서 밑면을 확인했어. 놀랍게도 그곳에는 부적 뭉치가 있었는데 확인해보니 9장이나 되는 부적이 붙어있는 거야. 나는 이모의 말이 떠올라서 부적 뭉치를 화장실로 들고 가서는 불 붙여서 태우기 시작했어. 그때까지 가만히 있던 남편은 불같이 화를 내며 부적들을 태우지 말라고 난리를 쳤어. 나는 남편이 여자 귀신에게 홀렸다는 걸 알게 되었어. 길길이 날뛰던 남편은 부적들을 다 태우고 나자 비로소 축 늘어져서는 한숨을 크게 쉬는 거야. 남편의 등에 엎여있던 끔찍한 여자 귀신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어. 나는 남편에게 물었어. 도대체 그 친구와 무슨 악연이 있냐고 말이야. 그러자 남편은 한참의 침묵 끝에 말을 하기 시작했어. 그 친구에게는 서너 살 어린 여동생이 한 명 있었는데 오빠라고 부르며 나를 많이 따르곤 했어. 나도 동생처럼 귀여워했지. 그런데 어느 날부터 얘가 좀 이상하게 집착하기 시작했어. 좋아한다고 하고 만나달라고 하고 말이야. 나는 친구의 동생이기도 했지만 그 아이의 눈이 왠지 꺼림칙해서 더 이상 친구 집에 가지 않았어. 그리고 나중에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그 동생이 오랫동안 우울증으로 병원에 있다가 세상을 떠났고 나에게 주라며 그 서랍을 남겼다는 거야. 차마 거절할 수 없어서 거기다 둔 거였지. 정말 미안해. 나는 남편의 말을 듣고 생각했어. 그 친구가 동생의 죽음이 너무 슬퍼서 그런 짓을 한 건지 아니면 죽은 그 여자가 끝내 이루지 못한 사랑의 원한 때문에 그런 짓을 한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원한이 풀릴 때까지 멈추지 않는 증오의 깊이는 참으로 깊고도 어두운 것이라는 걸 새삼 느끼게 되었어. 나는 어린 시절부터 귀신을 볼 수 있었어. 신명을 타고난 외가 쪽의 영향 때문이지. 왜냐하면 어머니와 외할머니는 유명한 무당이었어. 나는 무당이 되기 싫어서 그 길을 거부하고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어. 하지만 이렇게 아무렇지 않은 척 살아가고 있는 것도 쉽지는 않아. 나는 언제 어디서나 귀신을 보기 때문에 가끔 깜짝 놀랄 때도 있고 늘 죽음의 존재들과 함께 있어서 마음 편하게 웃어본 적이 없었어. 사람들은 아마 짐작도 못할 거야. 자신이 있는 곳에 얼마나 많은 귀신들이 있는지 말이야. 나는 거의 매일 귀신을 보고 살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무섭고 두려운 건 엘리베이터에서 귀신과 단 둘이 있을 때야. 귀신은 원래 모서리에 있는데 엘리베이터 안 모서리에서 고개를 푹 숙인 채 서 있는 귀신은 정말 숨이 막힐 만큼 괴이하고 무서웠어. 그래서 난 늘 가방에 소금 파우치와 팥을 넣어 만든 파우치를 넣어 다니곤 해. 오늘은 나처럼 귀신 보는 고속버스 기사 아저씨와 내가 함께 겪은 이야기를 해줄게. 나는 지방에 사는 친구를 만나러 정말 오랜만에 고속버스를 타게 되었어. 비가 온다는 일기예보가 있었지만 그래도 나름 분위기가 있었어. 출발할 때 고속버스의 승객은 단 4명 뿐이었어. 나는 승객 수가 너무 적어서 신기하게 느껴졌어. 앞자리에는 여자 승객이 1명 있었고 뒤쪽에는 젊은 남자 2명이 있었어. 아무도 말하는 이가 없어서 조용하게 버스는 달렸어. 얼마를 달렸을까? 나는 어느샌가 잠이 들었어. 나는 버스 안이 너무 조용하게 느껴져서 깜짝 놀라서 눈을 떴는데 출발할 때는 4명 뿐이었던 승객들이 빈틈없이 꽉 차 있었어.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사람이 왜 이리 많은 거야?
내가 꿈을 꾸고 있나? 하지만 꿈이 아니었어. 승객들은 하나같이 창백하고 무표정하게 보였어. 그리고 고속버스 안에서는 짙은 향 냄새가 진동을 해서 정신이 아득해질 정도였지. 나는 느낌이 좋지 않았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나는 눈을 감고 생각했어. 갑자기 어디선가 귀신들이 나타나서 고속버스에 앉아 있다는 건 좋지 못한 일이 생길 징조라는 생각이 들었어. 나는 고속버스 운전석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어. 그러자 기사 아저씨가 나를 보며 말하는 거야. 위험하니 앉아 계셔야 합니다. 이제 곧 휴게소가 나오니 그때 내리세요. 나는 기사 아저씨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어. 얼마 후에 휴게소에 도착했고 나는 기사 아저씨에게 작게 말했어. 저 기사님, 아까 버스에 탈 때는 승객이 저를 포함해서 4명뿐이었는데 갑자기 승객이 왜 이리 많아졌죠? 그러자 기사 아저씨가 일단 내려서 이야기하자고 하는 거야. 아저씨는 잠시 후에 말을 이어갔어. 저기 아가씨, 뭔가 착각한 것 같네요. 처음에 승객은 아가씨와 뒷자리 남자 승객 1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승객이 2명뿐이었어요. 나는 기사 아저씨의 말을 듣고 다시 버스 안을 찬찬히 바라보았어. 다시 보았을 때는 정말 젊은 남자 1명만이 덩그러니 앉아서 졸고 있었어. 기사 아저씨는 커피를 권하며 이야기를 이어갔어. 저기 아가씨도 귀신을 보는 사람인가요? 그래도 나와 비슷한 사람이 있어서 좀 다행이네요. 나도 귀신을 보곤 합니다. 처음에 아가씨가 봤던 여자 승객은 늘 버스에 타고 있는 처녀 귀신이랍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쳐다만 보는데 이제는 뭐 익숙하답니다. 그리고 젊은 남자 1명도 늘 버스를 타고 있는데 목이 부러져서 덜렁덜렁거리는 게 불쌍하죠. 나는 기사 아저씨의 말을 듣고는 나처럼 무당의 핏줄이 아니어도 귀신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있단 걸 알게 되었어. 그리고 다행히 별다른 일 없이 나는 친구의 집에 도착하게 되었어. 나는 오랜만에 친구와 수다도 떨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 했지만 친구의 아파트 현관문이 열리는 순간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어. 친구는 초췌한 얼굴로 나를 맞이했는데 요즘 잠을 자지 못해서 얼굴이 엉망이라며 웃는 거야. 나는 그때 친구의 등 뒤로 보이는 검은 존재를 보게 되었지. 그건 천장에 달라붙어서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어. 나는 친구에게 요즘 악몽을 꾸느냐고 물었어. 응, 맞아. 시커먼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린 여자가 천장에서 기어 내려오는 꿈을 꿔서 잠을 잘 수가 없어. 어쩌면 좋아? 그리고는 처음 이 집에 이사 왔을 때 이상한 쪽지를 봤다고 했어. 창문은 반드시 커튼으로 가리고 창문을 열지 말 것. 나는 혹시 집주인을 만날 수 있냐고 물었어. 친구는 집주인이 바로 위층에 산다면서 가능하다고 했어. 나는 집주인 할머니에게 이것저것 편안한 대화를 하다가 친구의 이야기를 슬쩍 흘리며 할머니의 얼굴을 살폈어. 그리고는 나는 솔직히 귀신을 볼 수 있고 지금 친구의 집 천장에 붙어있는 귀신을 봤다는 이야기를 했어. 그리고 그 귀신의 오른쪽 눈이 감겨져 있었는데 혹시 지금 벽에 걸려있는 사진 속의 따님이 아니냐고 물었어. 할머니는 기가 막힌 듯한 표정을 짓는 거야. 맞다네. 내 딸이 맞아. 오른쪽 눈이 보이지 않았지만 착한 아이였어. 하지만 우연히 알게 된 남자에게 버림받고는 죽고 말았어. 바보같이 아직도 저를 버린 놈을 기다리느라 그 집에 있나 보이. 친구에게 미안하다고 전해주게. 나는 친구에게 그 집에서 당장 나가자고 했어. 친구는 간단하게 짐을 꾸려서 나와 같이 돌아오게 되었지. 사람들은 정말 모를 거야. 우리도 언젠가는 죽음의 강 삼도천을 건너야 하는 존재, 귀신이 된다는 것을 말이야. 외할머니에서 어머니에게 그리고 나를 포함한 우리 남매까지 이어지는 우리는 신가물이야. 외할머니는 경북 지방에서 이름 석자만 말하면 다들 알 만큼 유명한 만신이었어. 어머니는 망자를 위한 넉건지기 굿으로 유명했는데 지금은 산속의 사찰에서 지내고 있어. 나와 동생은 사람이 아닌 망자들을 보곤 하는데 사람들은 우리더러 귀신 보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지. 나와 동생은 그러려니 하며 지내니 별 어려움은 없었어. 우리 가족은 평소에는 각자만의 삶을 살다가 생일이나 특별한 일이 있을 때면 다 같이 모여서 밥을 먹곤 하는데 대부분의 식당에서는 별일이 없었지만 이번에는 달랐어. 할머니와 어머니 그리고 우리 남매가 들어선 곳은 제법 규모가 있는 음식점이었어.
나는 음식점에 들어설 때부터 기이한 걸 봤는데 입안이 시커먼 여자가 입맛을 냠냠냠 다시며 음식점 안을 돌아다니고 있었어. 은하야, 걸기란다. 쳐다보지 마. 어머니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뭔가 이상한지 고개를 갸웃거렸어. 할머니, 음기 강한 귀신이 사람이 이렇게 많은 곳에 저렇게 돌아다니는 게 좀 이상하네요. 동생의 말에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고 묵묵히 밥만 먹었어. 그때였어. 입안이 시커먼 징그러운 여자가 할머니와 우리를 보고는 놀라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거야. 그러자 할머니가 그 여자를 똑바로 바라보며 다음 생에는 좋은 곳에서 태어나서 살아야지. 여기서 뭐 하고 있어? 할머니의 나지막한 말을 들은 여자는 가만히 서 있었어. 희죽거리던 모습은 보이지 않고 할머니에게 고개를 끄덕이다가 벽으로 사라지는 거야. 만신인 할머니의 나지막한 말 한마디가 귀신을 물러나게 하는 순간이었어. 우리는 밥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 깔깔거리는 어린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렸어. 이번에는 세탄이가 있네. 여긴 뭐야? 세탄이는 굶어서 죽은 어린아이의 망령인데 원념이 강해서 다루기 힘든 혼령이라고 했어. 이상하네. 여기 왜 이리 귀신이 많지? 가만히 있던 할머니가 말했어. 귀문이야. 여기 귀문이 있어. 귀문이라니. 그제서야 나는 이해가 되었어. 살아있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 죽은 망령들이 이리도 많다는 건 필시 귀문이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 식당 안에 귀문이 있다면 귀신이 들끓어서 우환이 많아 힘들겠네요. 일반적으로 장사가 잘 되는 음식점은 그곳을 지켜주는 성주신이 있기 마련인데 이곳은 성주신이 느껴지지 않았어. 여기는 성주신이 전혀 느끼지지 않네. 틀림없이 뭔가를 건드렸어. 할머니 역시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 저 말씀 좀 여쭈어도 될까요? 손님과 대화 중이던 음식점의 주인 남자가 갑자기 할머니에게 말을 하는 거야. 식사 중이신데 죄송하지만 좀 여쭈겠습니다. 사실 여기서 장사한 지가 꽤 오래되었지만 별일 없이 장사가 잘 되는 편이었어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내가 잠을 자지 못하고 계속 악몽을 꾸는데 어떤 날은 입안이 시커먼 무서운 여자가 나타나서 내려다보고 어떤 날은 무복을 입은 무당이 나타나서 목을 조르고 또 어떤 날은 어린아이 귀신까지 나타나서 엄마라고 부르며 달려드는 꿈을 꾸곤 한답니다. 거기다가 손님들과도 자꾸만 문제가 생겨서 매출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가만히 듣고 있던 할머니가 말했어. 아까 들어올 때 보니까 큰 나무를 벤 자국이 있던데 혹시 나무를 베었던 일이 있었나요? 그러자 주인 남자는 2년 전에 마당에 있었던 큰 계피나무를 베었다고 했어. 세상에 계피나무를 베어버리다니. 기가 막히게도 주인 남자는 자신의 집안을 지켜주는 목신이면서 성주신인 계피나무를 죽여버린 거야. 할머니는 긴 한숨을 쉬고는 말했어. 당신은 당신을 지켜주었던 계피나무를 죽여버려서 동티가 난 겁니다. 본디 계피나무는 따뜻한 기운이 강해서 나무가 잘 자라면 복을 받고 자손이 번창하지만 혹시라도 나무를 베어버리거나 말라버려서 죽게 된다면 큰 벌전이 있는 나무여서 함부로 키울 수 없는 영험한 나무입니다. 그리 큰 영험한 나무가 사라졌으니 당연히 삿된 것들이 들어와서 살아있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지. 할머니는 임시비방을 할 수는 있지만 이미 귀문이 열려 부정을 탔으니 소금, 숯, 고춧가루로 잡신을 물리치는 부정풀이 굿을 하더라도 임시방편일 뿐이라고 했어. 주인 남자는 살려달라고 매달리며 애원을 했어. 할머니는 품 안에서 부적 몇 장을 꺼내서 내놓았어. 그러면서 이 부적 역시 임시방편일 뿐이니 이곳을 떠나라고 했어. 아무리 큰 액막이 굿을 하더라도 영험한 목신이 죽어버려서 좋은 기운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어렵다고 했어. 주인 남자는 부적을 받아들고는 망연자실 서 있었어. 식사를 마치고 우리들이 그곳을 빠져나올 때였어. 와, 귀신들이 아주 때로 오네, 때로. 동생의 말처럼 찢어진 입을 쩍쩍거리며 허리가 굽은 여자가 긴 팔을 흔들면서 우리 곁을 지나갔어. 모든 걸 먹어치우는 아귀야 아귀. 벌전이야. 신을 베어버린 벌전. 아무것도 모르고 한 일이라 할지라도 모든 행위에는 대가가 따르는 법이라며 할머니는 혀를 찼어. 사람들은 우리에게 귀신을 보는 저주를 받았다고 하지만
어쩌면 그건 축복일지도 몰라. 눈으로 보이기에 우리는 늘 고개 숙이고 조심하며 살아가니 말이야. 어릴 적 우리 집은 너무 가난해서 어머니와 아버지는 큰 사찰에서 일을 거들며 살고 있었어. 아버지는 사찰에서 청소나 나무에 물을 주는 일 정도의 일을 했어. 어머니는 보살 한 분과 같이 공양 준비를 했지. 나는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딱히 하는 일 없이 사찰 안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시간을 보냈어. 그 사찰에는 가장 나이가 많은 주지스님이 있었는데 마당에서 흙장난을 하는 나를 보면 이런 말을 했어. 은하야, 너는 해안을 타고 나서 나중에 어른이 되면 큰 수행자가 될 거야. 스님처럼 수행자가 되면 좋겠는데. 그럴 때면 나는 묻곤 했어. 스님, 해안이 뭐예요? 그건 속세의 허망함을 깨닫고 진리의 세계를 들여다보는 지혜의 눈을 말하는 거야. 수행을 통해 얻는 최고의 경지로 봐야지. 나는 스님의 말을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대단한 거구나 라고 생각했어. 주지 스님은 다른 스님들에게 늘 이런 말을 했어. 어린아이인 내가 사찰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더라도 그냥 놔두라고 말이야. 덕분에 나는 아무런 제약 없이 마음대로 놀 수 있었어. 괴이한 일이 일어난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날이었어. 또래 친구가 없었던 나는 늘 심심했지만 그날은 아니었어. 혼자서 공기놀이를 하고 있는 나에게 누군가가 다가와서 빤히 내려다보고 있는 거야. 나는 누가 나를 보고 있는 게 신기해서 올려다보며 인사를 했어. 언니 집은 여기 아니죠? 그러자 흰 한복을 입은 여자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어. 나는 그 언니가 스님이 입는 옷이 아닌 옛날 흰색 한복을 입고 있는 게 신기했어. 머리카락은 잔뜩 헝클어져 있고 눈 밑에는 피눈물을 흘린 자국이 말라서 덕지덕지 붙어 있었어. 나는 언니가 많이 아파서 울었나 보다라고 생각했지. 그날부터 나는 심심하지도 않았고 혼자서 놀 필요가 없었어. 왜냐하면 한복 입은 언니는 늘 나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지. 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내가 하는 말을 가만히 듣고 있었어. 나는 어머니에게 흰 한복을 입은 언니가 나와 놀아준다고 말하며 자랑을 했어. 그러자 어머니는 흰 한복을 입은 여자가 무슨 말이냐며 고개를 갸웃거리는 거야. 나는 이제 친구가 생겼다며 자랑을 했는데 어머니는 뭔가 꺼림칙한 표정이었어. 며칠이 지난 날이었어. 그날은 비가 억수처럼 쏟아지는 날이어서 밖으로 나가지 않고 방 안에서 종이 인형을 만들고 있었어. 나는 서툰 솜씨로 한복 입은 언니의 모습을 흉내내며 인형을 만들었어. 어머니는 내가 그린 그림을 보고는 깜짝 놀라는 거야. 그리고는 종이로 그린 인형을 들고는 방을 나갔어. 나는 어머니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눈만 멀뚱멀뚱 뜨고 있었지. 은하야, 스님이랑 달달한 거 먹을까? 주지 스님이 달콤한 조청엿을 가지고 방으로 들어왔어. 나는 너무 기분이 좋았어. 왜냐하면 조청엿은 사찰에서는 귀한 주전부리라서 정말 먹기가 힘들었거든. 은하야, 요즘 친구가 생겼다며? 그 한복 입은 언니에 대해서 말해줄래? 나는 쫑알쫑알 주지 스님에게 다 말을 했어. 그런데 이상하게도 주지 스님은 평소와 달리 전혀 웃지 않고 내 말을 듣고만 있었어. 은하야, 이제부터는 그 언니랑 놀면 안 돼. 알겠니? 가만히 있는 나를 보고는 주지 스님은 기이한 이야기를 했어. 은하야, 스님이 지난번에 말했지? 은하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해안을 타고 났다고 말이야. 그래서 영혼이 맑은 사람에겐 삿된 것들이 달라붙기도 한단다. 은하의 영험한 능력을 뺏으려고 말이야. 그리고는 그 한복 입은 여자가 사실은 죽은 귀신이라서 절대로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고 했어.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망령과 같이 있으면 생기를 잃고 끝내는 목숨마저 잃을 수 있다며 절대로 같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신신당부를 했어. 스님, 사찰은 부처님이 계시는 곳인데 어떻게 귀신이 있어요? 나는 이해가 되지 않아서 스님에게 물었어. 은하야, 귀신은 윤회하지 못한 불쌍한 영혼들이라서 갈 길을 잃고 헤매다가 사찰에 깃들 수도 있단다. 우리가 천도를 해서 좋은 곳으로 보내주어야 하는 거야. 비가 그치고 해가 저물어 어머니와 나는 저녁밥을 먹고 있었어. 누군가가 방문을 탕탕탕 두드리는 거야. 어머니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것처럼 밥을 먹고 있었는데 나는 문 두드리는 소리가 계속 들렸어. 나는 누구일까 궁금해서 문을 열려고 했어. 어머니는 깜짝 놀라서 문을 열면 안 된다고 소리를 쳤어.
그러더니 스님이 주신 부적이라며 방문에 부적을 붙이는 거야. 그러자 신기하게도 탕탕탕 시끄럽던 소리가 조용해졌어. 그날 밤 나는 엄청난 고열에 시달리다가 까무러치기도 해서 병원 응급실에 가서야 정신을 차렸다고 해. 어른들은 내가 귀신을 볼 수 있어서 앓는 무병이라며 수군거렸어. 며칠이 지나서 다시 사찰로 돌아갔을 때였어. 나는 여전히 한복 입은 여자가 눈에 보였어. 하지만 더 이상은 그 여자와 가까이 할 수는 없었어. 왜냐하면 기이하게도 그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였기 때문이지. 여자는 신발을 신지 않은 맨발이었는데 상처투성이인 발가락은 썩어서 엉망이었고 군데군데 썩어서 일그러진 얼굴은 너무나도 무서워서 도저히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어. 나는 구역질이 올라와서 외개거렸지만 여자가 가까이 올까 무서워서 스님에게 달려갔어. 도대체 나는 왜 그동안 귀신의 모습을 바로 보지 못한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 큰 스님은 말했어. 은하야, 이제 육안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해안의 세계로 접어드는 과정에 이르는 거란다. 현실의 집착에서 벗어나 사물의 본질을 보는 눈이 비로소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 너무 두려워 말거라. 알겠지? 나는 그제서야 어렴풋이 스님의 말을 이해할 수가 있었어. 나는 외롭고 쓸쓸하고 소외된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누군가가 옆에 있다는 것이 너무 좋았어. 비록 그 대상이 살이 썩어서 뭉그러진 귀신이었다고 할지라도 말이야. 딸만 셋인 우리 집은 어머니는 소심하고 아버지는 이기적이고 할머니는 매일 화를 냈어. 어이구, 속상해. 딸만 셋이니 집안이 번창할 수가 있냐 말이야. 하루 종일 힘든 일과를 보내고 온 두 언니가 밥을 먹으려고 식탁에 앉으면 할머니의 아들 타령이 시작되었어. 나는 할머니가 그러거나 말거나 상관하지 않고 밥을 먹었지만 두 언니들은 달랐어. 할머니가 화를 내면 고개를 숙인 채로 묵묵히 앉아 있었어. 나는 언니들의 그런 모습이 너무 꼴보기 싫어서 할머니에게 화를 내곤 했지. 그럴 때면 할머니는 나가서 왜 돈을 벌지 않느냐고 화를 냈어. 어머니는 훌쩍거리고 아버지는 우리를 외면한 채 TV만 봤어. 나는 어머니가 할머니에게 욕을 얻어먹는 것이 왠지 나 때문인 것처럼 느껴져서 마음이 우울해졌어. 나는 일자리를 수소문했지만 마음먹은 대로 되지는 않았어. 한동안 이곳저곳을 알아보던 나에게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어. 친구가 소개해준 회사는 교통편이나 급여 등 모든 조건이 좋은 편이었어. 나는 면접을 본 후에 입사가 확정되어서 출근하게 되었지. 사흘이 지나고 첫 출근 날이었어. 며칠 전과는 달리 빈자리가 눈에 많이 보여서 그 이유를 옆자리의 직원에게 물어보게 되었지. 요즘 이상하게 아픈 직원들이 많아요. 심한 감기에 걸리거나 몸살이 너무 심해서 병원에 입원하는 직원도 있어요. 은하 씨도 조심하세요. 나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는 이내 잊고 바쁘게 지냈어. 하지만 며칠이 지나고도 아픈 직원들은 돌아오지 않았어. 나는 점점 더 늘어만 가는 빈자리가 왠지 모르게 오싹하게 느껴지는 거야. 옆자리의 직원은 코피를 계속해서 흘려서 피비린내 때문에 밥을 먹기가 힘들 정도였어. 나는 이곳에는 분명히 기이한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 더군다나 불길했던 건 병원에 입원한 직원 중에서 한두 명이 사망했기 때문에 회사 분위기가 몹시 좋지 않았어. 나는 밥을 먹다가 회사에서 있었던 일이 생각나서 할머니와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했어. 가만히 이야기를 듣고 있던 어머니와는 달리 할머니는 화들짝 놀라면서 말을 했어. 아이고, 이거사. 거기는 틀림없이 도깨비터야. 도깨비터는 잘못 다루면 사람이 죽어나가는 곳이야. 당장 그만둬. 할머니, 어렵게 입사한 직장인데 어떻게 그만둬요? 나는 그만두라는 할머니의 말이 반갑지 않았어. 왜 취업을 하지 않느냐고 그렇게 화를 내던 할머니가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라고 하니 진짜 이해가 되지 않았어. 한참 후에 할머니는 갑자기 이런 말을 했어. 그럼 일단 그곳이 도깨비터가 맞는지 확인해봐야지. 퇴근할 때 아무도 모르게 해야 돼. 괜찮을지 걱정이구나. 사무실 안쪽 모서리 두 곳에 소주를 종이컵 한가득 부어서 두도록 해. 만약 그곳이 도깨비터가 맞다면 소주잔이 비워져 있을 거야. 나는 할머니의 말처럼 소주가 가득 담긴 잔을 두 곳에 두고서 퇴근했어. 다음 날 아침 나는 너무 궁금해서 가장 먼저 출근한 후에 소주잔을 확인했어. 과연 할머니의 말처럼
소주잔 2개 모두 바짝 말라서 소주를 부은 흔적조차 보이지 않았어. 그럼 정말 회사에 도깨비가 있다는 말인지 혼란스럽기만 했어. 할머니는 도깨비가 있다면 무조건 돼지고기로 달래야 한다며 막걸리에 돼지고기 수육을 담아서 모서리에 두어야 한다고 했어. 그리고는 절대 밤 10시 이후로는 사무실에 있으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를 했어. 나는 할머니의 말을 다 믿은 건 아니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시키는 대로 했어. 다음 날 아침이었어. 신기하게도 아파서 나오지 못했던 회사 직원들이 하나둘씩 무탈하게 나오기 시작했어. 회사는 다시 활기찬 직원들의 말소리와 웃음소리가 들리고 차츰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했어. 하지만 한 가지 잊은 것이 있었어. 밤 10시 이후에는 절대로 회사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할머니의 경고를 잊고 있었어. 괴이하고 소름 끼치는 일이 일어난 그날은 업무량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옆자리의 직원과 함께 야근을 하게 되었어.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 어느 정도 일을 끝내고 정신을 차려보니 옆자리의 직원은 방해가 될 듯해서 메모만 남기고 먼저 간다며 퇴근을 한 후였어. 나는 무심히 퇴근 준비를 하다가 시계를 보니 10시가 좀 넘은 시간이었지. 그때서야 나는 잊고 있었던 할머니의 말이 떠올랐어. 밤 10시 이후에는 절대로 사무실에 있으면 안 돼. 도깨비가 보이기 시작하는 시간이라서 큰일 나. 그래도 그렇지. 도깨비도 귀신인데 자정이 넘어야 나오는 거 아닌가? 나는 이런 생각을 하며 퇴근 준비를 했어. 그때였어. 뒤쪽에 비어있는 자리에서 누군가가 웃는 것 같았어. 아니, 다 퇴근했는데 누구지? 나는 소리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 그곳에는 기이한 모습의 남자가 있었어.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고 있는 인매는 길게 찢어져 있었고 툭 튀어나온 눈알을 이리저리 굴리면서 나를 쳐다보고 있었어. 나는 한눈에 도깨비의 모습이란 걸 알 수 있었어. 나는 머리카락을 풀어헤치고 피눈물을 줄줄 흘리는 처녀 귀신의 오싹한 모습은 정말 무서워하지만 눈알이 툭 튀어나온 도깨비의 모습은 생각만큼 무섭지는 않았어. 그러자 도깨비는 내 마음을 읽기라도 한 것처럼 썩어서 뭉그러진 얼굴에서는 진물이 줄줄 흐르는 징그러운 모습의 귀신으로 모습을 바꾸는 거야. 그러면서 썩은 냄새와 지독한 악취가 뒤섞인 냄새를 확 풍기면서 내 이름을 부르는 거야. 너무나도 지독한 냄새와 귓가에서 들리는 도깨비의 목소리에 나는 정신이 아득해지며 눈앞이 가물거렸지만 할머니의 말이 떠올라서 이를 악물고 참았어. 도깨비나 귀신들은 반드시 사람의 이름을 2번 부른다는 거였어. 그래서인지 할머니는 가족 중 누군가가 이름을 2번 부르면 재수없다며 화를 내곤 했어. 나는 평소에 귀신이나 도깨비 이야기를 자주 하면서 이런저런 잔소리를 하는 할머니의 말을 듣지도 않았고 오히려 미워했어. 하지만 이제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믿게 될 것 같아. 귀신이나 도깨비는 정말 있기 때문이지. 오늘도 일을 구하지 못하고 터벅터벅 집으로 돌아왔어. 집은 텅 비어 있어서 적막하기만 했어. 나는 대학교에서 실내 건축을 전공했고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지만 모두의 기대와는 달리 취업에 성공하질 못했어. 어머니는 걱정하지 말고 천천히 알아보라고 했지만 교사로 정년 퇴임한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침 일찍부터 고생하는 모습을 보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 더군다나 어머니는 연금을 일찍 받기 위해서 조기 퇴직을 했어.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조금 할게. 우리 집은 교사인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나와 몸이 아픈 남동생 이렇게 4명이야. 동생은 육체적으로는 무척 건강하지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아픈 아이였어. 동생은 어릴 때부터 늘 환청과 환각에 시달렸어.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동생을 안아줬지만 아버지는 동생의 그런 면을 너무 싫어하고 미워했어. 그렇다 보니 어머니는 자신의 노후를 위한 연금을 동생에게 다 쏟아부었어. 나는 동생의 힘없이 앉아있는 모습을 볼 때면 정말 너무 밉고 싫었어. 동생은 하루 종일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 동생은 무언가 이상한 책들을 늘 읽고 있었는데 밀교에 관한 책이었어. 야, 이게 도대체 무슨 책이냐? 진짜 궁금하다, 야. 그럴 때면 동생은 소리를 지르며 나가라고만 했어. 동생은 점점 더 자기만의 세상에 갇혀서 어머니를 제외한 누구와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 동생은 어머니와 이야기를 할 때도 오싹한 말만 하는 거야. 방바닥을 기어다니는 남자가 있다고 하고
사지가 뒤틀린 여자가 화장실 거울 속에 있다고도 했어. 나는 그런 동생의 말이 너무 듣기 싫고 으스스해져서 짜증이 났어. 동생은 급기야 귀신을 물리치는 진언이라며 주문을 외우면서 주술적인 면으로 빠지기 시작했어. 야,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정신 좀 차려. 내가 나무라자 동생은 나를 노려보며 말했어. 알지도 못하면서 형이 왜 자꾸 면접에서 떨어지는지 알아? 형 왼쪽 다리에 죽은 여자가 매달려 있어. 그것도 죽은 전 여자친구 말이야. 뭐? 이 자식아, 미치려면 곱게 미쳐. 동생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한참을 나를 바라보다가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야. 죽은 전 여자친구라니 기가 막혔어. 재수 없는 새끼. 나는 동생의 방문 앞에서 욕을 하고는 집에서 나와버렸어. 사실 나에겐 여자친구가 있긴 했어. 하지만 너무나도 집착이 심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간섭하는 여자친구에게 헤어지자고 말한 다음날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어. 그리고 동생의 말처럼 어느 순간부터 왼쪽 다리가 저리고 무겁고 느낌이 좋지 않았어. 면접을 보러 갈 때면 거의 다리를 끌다시피 할 만큼 상태가 좋지 않았어. 그러니 어쩌면 면접을 잘 본다는 것은 애초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었던 거지. 나는 답답하고 속상해서 삼촌을 찾아갔어. 사실 삼촌도 동생이 겪었던 환각과 환청을 오랫동안 앓다가 결국 박수무당이 된 특이한 이력을 갖고 있어. 아버지는 우리 집안의 수치라며 삼촌과는 말도 섞지 않았어. 왜? 현우 때문에 그래? 이해해줘. 본인이 제일 괴롭다야. 삼촌은 본인 역시 동생처럼 오랫동안 환각과 환청에 시달렸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환각이라고 생각한 모든 것이 사실은 환각이 아니었던 걸 알게 되고는 그 자리에서 기절해버렸다고 하며 웃었어. 건우야, 삼촌은 알고 있어. 사실은 건우도 귀신이 보이지? 하지만 아버지가 실망할까봐 아닌 척할 뿐이잖아. 그러니 현우를 조금만 이해해줘. 알았지? 나는 기가 막혀서 커피를 마시다 컥컥거렸어. 도대체 삼촌이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 나는 고백하자면 아주 어릴 적부터 귀신을 봤는데 살아있는 사람은 눈과 눈 사이에서 은은하게 빛이 났고 죽은 사람은 눈과 눈 사이가 시커멓고 얼굴이 너무 하얀 빛이어서 종이 같다고 생각했어. 그러다가 차츰 나이가 들면서 귀신을 구별할 수 있게 되었던 거야. 나는 요즘은 아버지가 왜 그리 삼촌과 동생을 미워하는지 알 수 있어. 할아버지의 특별한 기운을 닮은 삼촌과 동생은 아버지에겐 지나간 상처를 생각나게 하는 뼈아픈 기억의 파편인 거야. 하지만 아버지는 정말 중요한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어. 동생은 거울 속에서 귀신을 보지만 나는 현실에서 귀신들이 다가와 다리에 매달려서 괴롭히곤 해. 왜냐하면 나는 귀신들의 말을 알아들을 수가 있거든. 귀신들은 자신들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사람을 제일 좋아하곤 하지.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만고불변의 진리를 도도히 흐르는 무당의 핏줄에서 느낄 수 있으니 기가 찬 일이야. 오늘 밤에도 귀신들은 올 거야. 온몸에서 지독한 악취를 풍기며 얼굴은 썩어서 일그러지고 뭉그러진 채로 썩어 들어가는 가느다란 손가락을 휘적휘적 내저으며 올 거야. 덜어는 사지가 뒤틀린 채로 오기도 하고 덜어는 다리가 없어서 기어서 오기도 해. 동생이 방에서 나오지 않고 귀신이 보인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나 때문인 거야. 사람들은 정말 아무것도 몰라. 장자의 호접지몽처럼 꿈과 현실의 구분이 모호해서 나비가 장자인지 장자가 나비인지 모호한 것처럼 우리는 정말 귀신이 아닌 게 맞는 걸까? 나는 살아생전에 어머니에게는 정말 못된 자식이었어. 어릴 때부터 오빠의 그늘에 가려서 나는 늘 주눅이 들어 있었어. 조용하고 내성적이었던 나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마음에 들기 위해 정말 애를 썼어.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어머니의 관심을 받지는 못했어. 그래도 가난하고 어려운 살림살이였지만 삼시세끼 밥 굶지 않고 살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생각했어. 나는 버스비를 아끼려고 걸어다니고 대학생이 되어서도 알바를 하며 열심히 살았어. 그리고 어렵게 모은 돈은 어머니에게 아낌없이 내어놓았어. 나는 어머니의 동공이 기쁨으로 커지는 것을 볼 때마다 너무나도 뿌듯했지. 늘 어렵고 힘들다는 어머니의 넋두리를 듣고 자랐기 때문에 나는 조금이라도 어머니에게 도움이 된다면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했어. 세월이 흘러서 나는 어머니가 소개한 사람과 결혼하게 되었어. 잘 웃고 너그러워 보였던 남자는 겉보기와 달리 매일매일 술을 먹지 않으면 잠들지 못하는 사람이었어.
성격도 정말 이중성이 강했는데 내가 술을 좀 그만 먹으라는 말을 하면 웃으면서 밥상을 집어던지고 욕을 퍼부었어. 나는 점점 피폐해지고 모든 것이 귀찮아져서 하루 종일 누워있기만 했어. 어느 날이었어. 거울 속에 나는 망가지고 일그러지고 불쌍해 보이는 거야.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생각에 짐을 싸서 어머니에게 갔어. 어머니는 너무나도 차갑게 나를 대했어. 이혼이라니 네가 미쳤구나. 동네 부끄럽게 시리. 원래 네가 부침성 없고 무뚝뚝한 성격이었어. 그러니 남자가 마음을 붙일 구석이 없는 거야. 지금 하는 짓만 봐도 그렇지. 술 좀 마셨다고 친정에 와서 이혼이 어쩌고. 철딱선이 없기는 당장 돌아가서 다시는 오지 마. 알겠어? 나는 귀를 의심했어. 어머니를 기쁘게 하기 위해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어놓았는데 돌아오는 것은 차디찬 냉대뿐이었어. 나는 어머니와 오빠 앞에서 울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었어. 오빠는 돌아서는 내게 말했어. 엄마, 저거 아마 돈 뜯으러 온 걸 거야. 틀림없어. 지 주제에 무슨 이혼을 해? 야, 네가 뭐 먹고 살 방도라도 있냐? 미친년. 나는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으리라 맹세했어. 나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가장 친하게 지냈던 친구의 집으로 갔어. 친구는 입시학원을 운영했는데 나는 친구의 도움으로 학원에서 일할 수 있게 되었어. 신기했던 건 의기소침하게 주눅들어 있던 내가 학원 일이 너무 재밌었다는 거야. 교환을 준비하고 아이들의 초롱초롱한 눈을 보면서 일을 하는 것이 기운이 나고 하루하루가 즐거웠어. 그러면서 상처받은 마음도 차츰차츰 나아졌고 나는 어머니에 대해서도 천천히 잊고 있었어. 하지만 그 평화로움도 얼마 가지 않아 끝나버렸어. 어느 날이었어. 모르는 번호인데 휴대폰이 계속 울리는 거야. 처음에는 받지 않았지만 쉴 새 없이 울리는 것이 짜증나서 할 수 없이 전화를 받았어. 야, 그럴 줄 알고 번호를 바꿔서 전화한 거야. 왜 전화를 안 받고 난리야? 아, 됐고. 엄마가 많이 아프니까 네가 좀 데리고 가든지 해. 아니면 돈으로 퉁치든가. 나는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 그토록 차갑고 냉정하게 인연을 끊자던 어머니가 아파서 찬밥 취급을 받고 있다는 게 기가 찼어. 나는 정말 오랜 시간을 망설이다가 어머니에게 갔어. 컴컴한 집안에는 오빠는 보이지 않았고 누군가가 거실에 엎드린 채로 나를 올려다보는 거야. 나는 놀라서 불을 켰는데 엎드려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어머니였어. 나는 어머니의 몰골을 보고 거의 기절할 뻔했어. 백발의 머리카락은 엉망으로 헝클어져 있었고 시커먼 눈자위는 움푹 파여서 살아있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어. 나는 너무 기가 막혀서 도대체 왜 이렇게 되었냐고 물었지만 어머니는 넘어져서 허리를 다쳤다고만 할 뿐이었어. 나는 어머니를 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했지만 어머니는 오빠가 와야만 병원에 가겠다며 완강히 거부했어. 하지만 오빠는 연락이 되지 않았고 나는 어머니와 함께 있을 수밖에 없었어. 어머니는 꼬박 3달을 앓다가 돌아가셨는데 오빠가 오지 않는 것이 나 때문이라며 온갖 악다구니를 내게 퍼부었어. 어머니의 허리는 많이 좋아져서 앉을 수 있게 되었지만 어머니는 언젠가부터 문틈 사이로 뻘겋게 충혈된 눈으로 나를 힐끔거리며 보고 있었어. 그리고 얼마 후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나는 혼자서 상주가 되어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게 되었어. 어머니의 49제가 끝나는 날이었어. 간단하게 어머니의 49제를 추모하려고 준비할 때 불현듯이 오빠가 오는 거야. 야, 나 좀 살려주라. 꿈인지 생신지 엄마가 계속 보이는데 배를 바닥에 깔고 기어서 나에게 오는 거야. 그리고는 자기 돈을 내놓으라고 하면서 울컥울컥 피를 토하더라고. 재수없어서 진짜. 어쨌든 괴로워서 죽겠으니까 어떻게 좀 해봐. 나는 오빠가 말하는 것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생각했어. 어쩌면 정말 귀신이 있는 건지도 모르겠다고. 어머니는 살아생전에는 몰랐지만 죽어서야 비로소 때늦은 후회 끝에 악인에게 귀신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라고. 귀신은 정말 있는 걸까? 가장 친했던 친구를 떠나보낸 지도 벌써 10년의 세월이 지났어. 어린 시절부터 대학생이 될 때까지 늘 같이 했던 3명의 친구 중 1명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 가장 유쾌하고 사려 깊은 친구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영영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고 말았다는 것이 믿기질 않았어. 남은 우리는 마음의 상처를 간직한 채
차츰 연락을 하지 않고 각자의 길을 살아가게 되었어.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 친구에게서 불현듯이 연락이 왔어. 친구는 다급한 목소리로 다짜고짜 도와달라고 울먹였어.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친구는 울먹이기만 할 뿐 말을 하지 않았어. 나는 놀라고 당황해서 친구에게 달려갔어. 오랜만에 만난 친구의 몰골은 너무나도 처참했어. 온몸에 살은 다 빠져서 해골처럼 말라있고 입가엔 이상한 물집이 잔뜩 나있어 기가 막힐 지경이었어. 친구가 나에게 해준 말은 너무나도 괴이했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친구를 잊지 못해 자신의 어깨에 죽은 친구의 얼굴을 새기고 난 뒤부터 무서운 일이 시작되었다고 했어. 그러면서 내게 자신의 어깨에 새긴 친구의 얼굴을 보여주었어. 나는 너무 놀라 말이 나오지 않았어. 야, 미쳤어. 왜 이런 짓을 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망자의 얼굴을 새기는 건 좋지 않아. 아무리 우리랑 가장 친했던 미정이의 얼굴이라도 이건 정말 좋지 않아. 타투는 부적이란 거 알지? 망자의 얼굴을 어깨에 새겼으니 죽은 미정이가 떠나지 않는 거야. 현우의 어깨에는 죽은 친구가 살아생전 그대로의 모습으로 어깨에 새겨져 있었어. 그립고 보고 싶은 친구이긴 하지만 망자의 얼굴을 새긴 타투는 기괴하고 섬뜩했어. 마치 죽은 망자가 나를 보고 있는 것 같은 오싹한 느낌마저 들었어. 죽은 미정이의 얼굴을 새긴 날 밤이었어. 타투를 한 흥분 때문인지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다가 간신히 잠이 들었는데 누군가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래서 억지로 눈을 떴는데 내 눈앞에 죽은 미정이가 피를 칠갑한 끔찍한 모습으로 있었어. 피를 뚝뚝 흘리며 한쪽 눈알이 튀어나와서 덜렁거리는 징그러운 모습으로 나를 노려보고 있었어. 입에서는 시뻘건 진물이 줄줄 흐르고 얼굴의 살점은 군데군데 썩어서 벌어져 있었어. 그렇게 고왔던 미정이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징그럽고 흉측한 시체의 모습이었어. 그날 이후 한밤중에 겨우 잠이 들면 늘 죽은 친구가 피투성이의 모습으로 나타나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눈앞에 서 있어서 미칠 지경이라고 했어. 잠을 자지 못해서 극도로 예민해지고 평범한 일상을 보내지 못하게 되면서 모든 것이 점점 망가져가고 있다며 괴로워했어. 나는 타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던 스님의 말이 떠올랐어. 아주 오래 전에는 타투가 자신을 지키려는 주술적인 의미가 있어서 부적이나 상대를 저주하는 용도로 쓰이기도 했어. 하지만 사람의 얼굴을 새기는 건 절대 금기였어. 왜냐하면 살아있는 사람의 얼굴을 새기면 생명을 붙잡아서 괴롭히는 삿된 저주가 되고 죽은 자의 얼굴을 새기면 그 망령이 떠나지 않고 영원히 머물러서 타투를 새긴 이는 살아있는 귀신이 되어버리는 거야. 어쩌면 스님의 말처럼 죽은 망자를 어깨에 새겨 그 원혼이 떠나가지 못하고 친구에게 나타나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 현우는 밤이 다가오자 혼자서는 도저히 무서워서 잘 수 없다며 하룻밤만이라도 같이 있어달라고 애원을 했어. 나는 하는 수 없이 현우와 맥주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한밤중이 되자 버티지 못하고 잠이 들고 말았어. 맥주를 마시고 잠이 들어서인지 목이 말라 뒤척이고 있을 때였어. 조용한 방 한가운데에서 여자의 울음소리가 들려 눈을 떠보니 현우의 말처럼 피투성이의 처참한 모습으로 죽은 미정이가 서 있었어. 죽은 망자는 현우에게로 다가와서는 코앞까지 일그러진 얼굴을 들이밀었어. 그 모습을 보고 나는 덜덜덜 떨려 꼼짝도 할 수가 없었어. 현우는 죽은 미정이에게 애원을 했어. 내가 잘못했어. 정말 내가 잘못했어. 현우는 정말 잘못했다며 울부짖는 것이었어. 나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 아침이 되자 현우는 사고가 났던 순간을 이야기했어. 운전을 자기가 했는데 정작 크게 다쳐 죽은 건 옆자리에 미정이었다며 오열했어. 미정이는 늘 속도를 즐기는 현우를 나무라곤 했는데 결국 그런 일이 일어난 거야. 현우는 괴로운 마음에 죽은 미정이를 떠나보낼 수 없어서 어깨에 얼굴을 새겼다고 털어놓았어. 어젯밤 피투성이의 처참한 모습으로 나타나 살아생전에 원한에 사무쳐 기이하게 흐느끼던 죽은 망자는 정말 귀신이었을까? 나는 어머니와 남동생 이렇게 셋이 살고 있어. 아버지는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 어머니는 말을 하지 않지만 간혹 외할머니의 넋두리로 봤을 때는 아마도 아버지가 우리를 버리고 떠났고
어머니는 우리를 키우기 위해서 엄청난 고생을 한 듯해. 그래서인지 나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와 남동생을 위해서 꼭 성공해서 호강시켜주리라 다짐했어. 하지만 마음과는 달리 세상사라는 게 아무리 노력해도 잘 되지 않았지. 어머니는 우리 남매가 안정된 직장을 갖기를 원했기 때문에 나와 동생은 공무원 준비를 하게 되었어. 동생은 얌전하고 성실한 모범생이어서 공무원이 되었지만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자꾸만 시험에 떨어지는 거야. 2번, 3번 자꾸만 떨어지다 보니 아무리 참을성 많고 너그러운 어머니도 지쳐가기 시작했어. 어머니는 외할머니와 함께 작은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살림을 돌봤는데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날이 갈수록 매출이 줄어들었어. 나는 어머니에게 면목이 없어서 너무 우울해졌어. 어머니는 괜찮다며 조금만 더 기운내라고 했지만 외할머니는 다 때려치우고 편의점 일이나 하라며 화를 냈어. 도대체 몇 번째니? 너는 네 엄마가 불쌍하지도 않아? 어린애도 아닌 게 저리 없어. 에이그. 외할머니의 닭달에 왈칵 눈물이 나와서 나는 집을 나와버렸어. 나는 정말 깊은 고민을 했어. 어머니의 초췌한 얼굴을 다시 보려니 마음이 아팠지만 별 뾰족한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다가 문득 얼마 전에 전해 들은 현우의 이야기가 생각났어. 현우는 같은 과 동기였는데 면접에서 자꾸만 떨어져서 얼마 전부터는 장례 지도사로 일한다고 했어. 급여도 나쁘지 않고 다 좋은데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했어. 망자의 시체를 보더라도 놀라지 말 것. 조금 더 자세히 말하자면 망자가 한숨을 쉬거나 일어나서 앉거나 번쩍 눈을 뜨더라도 절대 놀라지 말 것. 나는 현우의 이야기를 듣고는 믿을 수가 없었어. 야, 그게 말이 되냐고? 죽은 시체가 어떻게 한숨을 쉬고 눈을 뜨고 일어나 앉을 수가 있어? 거짓말 하지 마. 아니 진짜야 진짜. 시체의 사후강직이 일어나면 그럴 수 있어. 처음에 나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혼자 있었거든. 시체와 함께 말이야. 심장마비로 사망할 뻔했어. 거짓말 아니야. 그러면서 현우는 말을 이어갔어. 대부분 장례식장에서는 장례지도사를 많이 뽑아. 근데 계속 뽑아야 돼. 왜냐하면 하루에 1명꼴로 그만두고 나가버리거든. 나는 현우의 말을 듣고 고민에 빠졌지만 결국 현우의 말처럼 장례 지도사 일을 해보기로 했어. 약간의 교육 과정을 거치고 시체를 염습하는 테스트만 남아있는 상황이었어. 나이 지긋한 아저씨도 2명 있었고 젊은 아주머니도 있었고 특이하게 스님도 1명 있었어. 그런데 염습하는 날은 스님과 나 단 2뿐이었어. 스님은 아무 말 없이 염습을 했고 나 역시 침묵한 채 염습을 했어. 시체를 처음 봤을 때는 심장이 툭 떨어지는 것 같았지만 조금 지나니 차츰 마음이 나아졌어. 어머니와 동생에게는 비밀로 한 채 장례 지도사 일을 하기 시작했어. 어머니는 내가 내미는 돈봉투를 보고 놀랬지만 외할머니는 만면에 웃음을 지으며 너무 좋아하는 거야. 나는 고생하는 어머니를 도울 수 있다는 생각에 흐뭇한 마음이었지만 그것도 잠시였어. 왜냐하면 괴이하고 소름 끼치는 일을 겪기 시작했거든.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밤이었어. 젊은 여자가 망자로 온다며 장례식장이 좀 시끄러웠어. 처음엔 몰랐지만 나중에야 알게 된 사실이 있었는데 노환으로 돌아가셨지만 천수를 누리고 온 망자는 편안하게 가시라고 염습을 하지만 젊은 여자가 극단적인 선택으로 죽음을 맞이하거나 불현듯 죽음의 세계로 가게 된 망자들은 살아생전의 한이 너무나도 깊어서 더 조심해서 염습을 해야 한다는 거였어. 나는 그날 젊은 여자의 염습을 하게 되었어. 이상하게도 그날은 손이 덜덜덜 떨리고 뒷목덜미가 자꾸만 차가워지는 것이 기이한 일이었어. 평소와 달리 자꾸만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이 꺼림칙하게 느껴졌어. 간신히 염습을 마치고 나가려고 할 때였어. 염을 마친 망자가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져서 순간적으로 등줄기에 진땀이 나는 거야. 그리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위 눌림을 당했는데 2눈을 부릅뜬 채 겪은 거야. 나는 마치 2다리가 그 자리에 못 박힌 것처럼 움직일 수 없었고 방금 염습을 마친 시체가 꿈틀꿈틀거리며 다가오는 것을 2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어. 이건 꿈이야. 정신 차려. 나는 속으로 수없이 되뇌이며 가위 눌림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쳤어.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애를 쓰고 있을 때였어. 염습실의 문이 벌컥 열리더니 현우가 들어왔어. 뭐 하는 거야? 아직이야? 왜 그래? 얼굴이 엉망인데? 너 혹시 가위 눌렸어?
망자가 젊은 여잔데 왜 네가 해? 나는 덜덜덜 떨리는 다리가 현우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차츰 나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어. 나는 그날 밤부터 꼬박 일주일을 고열로 앓다가 정신을 차린 후에는 장례 지도사 일을 그만두었어. 은하야, 너한테 지독한 향 냄새가 나는 것 같아. 죽음의 냄새 말이야. 정말 귀신은 있는 걸까? 아무리 노력해도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 집에서 대학을 다닌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어. 지금이야 학자금 대출이라는 방도가 있지만 그때의 나에게는 다른 대안이 없었고 오로지 스스로 벌어야만 가능한 일이었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라도 돈을 벌 수 있다면 할 수 있었어. 하지만 마땅한 일자리를 구하기는 쉽지 않았어. 등록금을 내야 하는 날짜가 다가왔고 나는 돈이 모자라서 애를 태우고 있었어. 그때였어. 은하야, 너 알바 구하고 있지? 페이는 센 편인데. 친구의 말은 정말 구세주 같았어. 친구는 말끝을 흐렸지만 나는 개의치 않았어.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꼭 해야만 하는 절박함 때문이었어. 친구가 말한 알바 장소는 굉장히 특이했어. 산속에 있는 작은 사찰이었는데 비구니 스님만 몇 분 있는 조용한 곳이었어. 친구는 자세한 건 자기도 잘 모르지만 일단 급여가 좋으니까 꼭 가보라고 하는 거야. 나는 친구가 말해준 산속으로 깊이 들어갔어. 차량이 다닐 수 있는 도로가 끝나고 한참을 걷고 또 걸었어. 길을 잃을까봐 조바심을 내면서 열심히 걷다 보니 어느새 사찰에 도착하게 되었어. 이상한 건 깊은 산속에 있는 사찰에서 무언가가 타는 듯한 매캐한 냄새가 진동을 했어. 공기 좋은 산속에서 이런 냄새가 왜 나지?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스님 한 분이 왔어. 오느라 힘들었지? 시간이 없으니까 몇 가지만 말해줄게. 우리 사찰은 중요한 업무가 있는데 망자의 유품을 태워주는 일을 해. 주로 옷가지를 태우는데 꼭 명심해야 할 일은 망자의 것을 탐내면 안 된다는 거야. 아무리 값비싼 것이 있더라도 절대 탐내면 안 돼. 그리고 태우던 유품은 반드시 끝까지 다 태우고 마지막에 계피나무를 넣어서 마저 태워야 돼. 알았지? 나는 급하다는 스님의 말을 듣고는 바로 일을 하게 되었어. 나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일에 점점 익숙해졌고 차곡차곡 쌓여가는 알바비 때문에 기분이 좋았어.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 아침부터 사찰 안이 떠들썩했는데 산더미 같은 옷들이 계속 들어오는 거야. 엄청난 부잣집 딸이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모두들 수근수근거렸어. 나는 또다시 일을 시작했어. 부지런히 옷을 태우고 있는데 깜짝 놀랄 만큼 아름다운 옷이 있는 거야. 아무리 죽은 망자의 것이라도 그냥 태워버리기엔 너무 아까운 옷이었어. 나는 정말 엄청난 갈등을 했어. 저렇게 아름답고 비싼 옷을 태워버리는 게 말이 되냐고 말이야. 나의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휘몰아쳐서 진땀까지 흘릴 정도였지. 나는 결국 그 아름답고 값비싼 옷을 몰래 훔치고 말았어. 나는 갑자기 마음이 조급해져서 허둥지둥 짐을 챙겼어. 누군가가 너 어디 가냐고 묻기라도 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에 허둥지둥 서둘러서 사찰을 벗어났어. 절대로 망자의 것을 탐내서는 안 된다는 스님의 말이 떠올라서 마음이 아팠지만 죽을 때까지 절대 가지지 못할 정도로 아름다운 옷에 이미 마음을 빼앗긴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으로 돌아왔어. 어머니는 연락도 없이 갑자기 돌아온 나를 보고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는 것처럼 걱정을 했어. 죽은 사람 물건은 손대면 안 돼. 벌받아. 다시 가져다 줘. 나는 순간 너무나도 화가 났어. 마치 마음속에 악한 것이라도 들어있는 것처럼 어머니에게 화를 냈어. 어머니는 나를 한동안 바라보다가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 그날 밤부터 나는 괴이하고 소름 끼치는 일을 겪기 시작했어. 우리 집은 오래된 5층 아파트인데 누군가가 창문으로 들어오려고 계속 덜그덕거리는 거야. 그러면서 은하야 은하야 하고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때로는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깔깔거리며 웃기도 했어. 동생은 무서워서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며 겁을 냈어. 누나, 저거 정말 누나 데리러 온 귀신이야? 어머니는 망자의 물건을 갖고 있으면 망자의 한이 머물러서 좋지 못한 일을 당하게 된다고 했어. 나도 점점 무서워져서 다리가 후덜거릴 지경이었어. 그날 밤 늦게 퇴근한 아버지가 이상하다며 고개를 갸웃거렸어. 계단으로 터벅터벅 올라오는 아버지 눈에 시커먼 옷을 입은 여자가 보였어. 여자는 긴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지만
한눈에 젊은 여자라는 걸 알 수 있었어. 아버지가 여자의 곁을 지나가려는데 속이 메스꺼릴 만큼 지독한 악취가 났어. 아, 이거 무슨 냄새야? 아버지가 여자를 힐끔 쳐다봤을 때였어. 검은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아버지를 보고 있었어. 시커먼 눈매에는 어찌된 영문인지 눈동자가 없었고 입에서는 시뻘건 진물이 줄줄 흐르고 있었어. 아버지는 그제서야 이 여자는 절대 사람이 아니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 나는 어머니의 말처럼 귀신의 저주가 얼마나 깊고 무서운 것인지 알게 되었어. 내가 다시 사찰에 갔을 때 스님은 화도 내지 않고 조용히 말했어. 우리가 망자의 옷을 태우는 이유는 망자의 홀령이 옷에 깃들어 있기 때문에 이승에 대한 미련과 집착을 끊고 처승으로 잘 가도록 돕기 위함이지. 옷을 태우는 행위는 이승에 대한 모든 미련과 집착을 끊고 좋은 곳으로 가라는 거야. 다시는 망자의 것을 탐내지 말거라. 알겠니?